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국을 적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신규 상임이사국 최우선 권고 대상. 유럽 최고 수준의 안보 싱크탱크가 공식 제출한 문서에 제 이름으로 서명해서요. 런던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20년을 준비했어요. 막대한 ODA, 촘촘한 외교 네트워크, 수십 년간 쌓아온 유엔 분담금 실적. 유럽 외교권 내부 기류는 사실상 일본으로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3주가 지났습니다. 180표의 비밀. 아프리카 노인의 눈물. 70년을 건너온 약속. 르완다 장관이 했던 단 한마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1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3주간의 긴박했던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고 직관이 아니라 통계를 믿죠. 15년 동안 국제안보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그 믿음이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 분쟁, 발칸 사태, 레바논 평화유지군 분석까지 전부 숫자로 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월에 런던은 유독 흐렸습니다. 연구소 사무실 창문 너머로 템스강이 무겁게 흘렀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유엔 안보리 개편 자문 프로젝트. 유럽 측 핵심 분석관으로 차출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거든요. 아시아 신규 상임이사국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후보는 셋이었습니다. 인도, 일본, 한국. 인도는 변수였고 한국은 일찌감치 후순위로 분류했어요.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GDP는 세계 3위권. 유엔 분담금은 수십 년째 고액 납부국. 국제기구 경험은 수백 년에 가까운 외교 역사에서 쌓아온 것들. 외교 네트워크는 유럽과 아시아 전반에 촘촘하게 짜여 있었고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한국의 2배가 훨씬 넘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이 맞다.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쿠로다 시니치 씨였어요. 일본 외무성 전략 참사관. 나이는 50 회색 슈트에 금태 안경,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런던까지 직접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에 일본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 바인더가 올라왔습니다. 두꺼웠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쿠로다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첫 장을 폈습니다. GDP 비교표. 유엔 예산 기여율 추이. ODA 현황. 국제기구 임원 보유 현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쏟아졌어요. 국제 질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표는 이상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결정된다고 저는 강연장에서 늘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쿠로다 씨의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한국 관련 항목도 있었어요. 비교표 형식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수치는 일본 옆에 놓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GDP 격차, ODA 규모 차이, 외교관 파견 국가 수. 숫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 체급은 아직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자리에서 내심 결론을 굳혔습니다. 보고서의 방향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쿠로다 씨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논리가 흔들릴 구석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숫자였고 현실은 현실이었죠. 창밖에 런던 오후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제목을 쳤어요. 유엔 안보리 아시아 신규 상임이사국 적합성 평가 초안.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맞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에밀리 정을 처음 본 건 연구소 복도였습니다. 20대 후반,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니어 연구원으로 합류한 지 석 달쯤 됐다고 했죠. 말수가 적고 회의 때도 거의 발언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보조 인력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에밀리가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브룩스 선임님, 혹시 한국 관련 자료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거절당할 걸 예상하는 것처럼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실 필요 없었어요. 쿠로다 C 자료에 한국 비교 수치가 이미 포함돼 있었고, 제 보고서 방향은 사실상 정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놔두세요. 에밀리는 말없이 파일 하나를 책상 모서리에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파일은 얇지 않았어요. 28페이지짜리였습니다. 표지에는 별다른 제목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 관련 국제기구 참여 현황 자료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쪽으로 밀어두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커피를 마시러 잠깐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을 때 파일이 눈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갔어요. 저는 결국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 추이, 국제기구 가입 현황, 평화유지군 파병 기록. 일본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선거 기록이었어요. 한국이 처음 비상임이사국에 도전했을 때 기록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전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180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180.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일본은 수십 년에 걸친 외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ODA 실적, 국제기구 기여, 안보협력 네트워크까지. 그런데 한국은 단 두 번째 도전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는 건데,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지역별 득표 분석이 나왔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블록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쪽은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도국 쪽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의 일관되게 한국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 우호표가 아니야. 개도국들이 한국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리나 감정으로 국제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없어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는 계산입니다. 표는 이해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도국들이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넘기지 않았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숫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전체 그림을 보려면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방향성을 봐야 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정했던 초안 작성을 멈췄습니다. 대신 에밀리가 두고 간 파일 28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놓친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숫자를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책상 위에 자료들이 단정하게 쌓여 있었고 모니터 2개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살짝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선임 분석관이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을 테니까요. 어제 파일 더 있어요? 짧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잠깐 저를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세요? ODA 전환 기록이요.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시점 전후 데이터. 에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놀란 건지 반가운 건지 정확히 읽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서랍을 열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정리해뒀어요.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숫자를 보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이 공적개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공식 전환된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2009년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시점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특별하다는 걸. 하지만 자료를 직접 보는 건 달랐어요. 수치 옆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직접 적어 넣은 것 같았어요. 이 전환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유일. 단어 하나가 묵직하게 눌렸어요. 세계에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전환한 사례는 기록상 한국이 처음이자 유일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중간 어딘가에서 멈췄거나 선진국 지위는 얻었지만 원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여 규모 증가 속도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의 ODA 예산 증가율을 일본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일본은 완만했어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이었죠. 반면 한국은 가팔랐습니다. 20년 사이에 규모가 몇 배씩 뛰어 올랐어요. 기울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쿠로다 씨는 현재 수치를 강조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숫자가 일본이 앞선다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완성된 나라와 완성되어 가는 나라. 둘은 다릅니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건 지금의 규모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궤적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분석은 현재 데이터 기반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쉽게 털어지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에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브룩스 선임님, 개도국 외교관 인터뷰 기록도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인터뷰 기록은 정성적 자료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증언이죠. 저는 보통 이런 자료를 보조 참고용으로만 씁니다. 분석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와요. 에밀리가 들고 온 건 얇은 출력물 묶음이었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인터뷰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을 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어요. 저는 처음 몇 개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합니다. 필리핀 외교관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입니다. 케냐 참사관이었고요. 한국의 경험은 유럽이나 미국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올라온 나라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서아프리카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난에서 올라온 나라만이 줄 수 있는 것. 이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일본은 완성된 선진국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나라였던 건 아니지만 개도국의 기억에서 일본의 출발점은 그들과 달랐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니까요. 개도국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 모델이라는 표현이 파일 곳곳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경제 성공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모델이었어요. 일본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희망이었죠.
저는 창문 쪽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오후의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한국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삼성과 현대가 있는 제조업 강국. 문화 콘텐츠는 강하지만 외교 체급은 아직 부족한 나라. 미국 안보에 기대는 중견국.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자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지켜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지켜본 나라들은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성공 모델로. 저는 그걸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자리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선임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일본은 완성된 국가였죠. 처음부터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가 지켜본 기적이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에밀리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쿠로다 씨의 바인더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치들로 채워진 두꺼운 파일. 그리고 제 손에는 에밀리의 28페이지 자료가 있었어요. 숫자는 같은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쿠로다 씨가 다시 연구소를 찾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자료가 더 많았어요. 일본의 해상 안보 활동 기록, 재정 기여 내역, 국제재난 구호 실적. 그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말이 아니라 돈으로 기여해온 나라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재정 기여 규모는 압도적이었고 국제기구 내 영향력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에밀리가 며칠 전 슬며시 올려놓은 출력물이었어요. 한국군 해외 파병 기록이었습니다. 레바논, 남수단, IT, 소말리아.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임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바논 파병 기록에는 현지 의료 지원, 도로 복구, 학교 건설이 나왔어요. 남수단 기록에는 민간인 보호 임무 수행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주둔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위험한 지역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유엔 현지 직원 평가 보고서가 붙어 있었어요. 레바논 현지 유엔 조정관의 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보여주기식 파병이 아니었다고. 위험 지역에서도 임무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남수단 현지 관계자 평가도 비슷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부대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일본의 재정 기여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분쟁 지역 파병에 한계가 있었어요. 돈은 냈지만 현장에는 없었던 셈이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험한 곳에 직접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짧은 영상 링크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레바논 현지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나이든 현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통역을 거친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군은 사진만 찍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사진만 찍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저는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국제 구호 현장에서 그런 말을 듣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도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런던 아침이 차가웠습니다. 쿠로다 씨의 바인더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완벽한 재정 기여 수치들. 그리고 제 모니터에는 레바논 노인의 얼굴이 멈춰 있었습니다. 숫자와 현장. 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 두 번째 항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르완다 자료를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처음엔 그냥 기술 협력 사업 정도로 읽혔어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IT 인프라를 지원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빠르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이 눈에 걸렸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르완다 공무원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몇 주짜리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실무 교육이었어요. 시스템 운영 방법부터 유지 보수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냐도 있었어요. 필리핀도 있었습니다. 행정 전산화, 세금 징수 시스템, 민원 처리 플랫폼. 부패가 심했던 행정 구조에 전자정부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중간 단계가 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담당 공무원 개인 재량으로 처리되던 것들이 시스템으로 대체됐고 그 과정에서 부패가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이건 단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서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시스템을 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떠난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르완다 장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짧은 인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 있게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문장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수십 년간 국제 원조 현장을 분석해온 저도 이런 표현은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공여국을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K문화 관련 자료도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문화 영향력은 제 분석 범위 밖이었어요. 외교 체급을 평가하는데 드라마나 음악이 들어오면 논리가 흐려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의 표정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만요. 에밀리가 내민 자료는 예상과 달랐어요.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국가 목록이었어요. 건강보험 구조를 참고한 나라들,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나라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은 문화로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술로 들어갔어요. 의료로 들어갔습니다. 행정 시스템으로도 들어갔어요. 어느 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있었어요. 화려한 선언 없이, 로비 없이. 저는 쿠로다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국제 질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자료들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숫자보다 먼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숫자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5번째 항목을 새로 열었습니다. 빈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그 자료를 가져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파일이 아니었어요. USB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국 전쟁 참전국 관계 기록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남아 파일을 열었어요. 처음엔 예상 가능한 자료였습니다. 참전국 목록, 파병 규모, 전사자 수, 역사 기록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필리핀. 낯선 조합이었어요. 냉전 시절 작은 나라들이 머나먼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참전국 사후관계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들과 이후 70년 동안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정리한 자료였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목이 나왔어요. 한국전에 파병한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후손들. 한국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 가족들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 지원, 장학금, 교류 프로그램. 작은 것들이었지만 꾸준했어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USB 안에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흙길, 낮은 건물들. 그리고 한 노인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통역 자막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많은 동료들은 돌아오지 못했죠. 노인이 잠깐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가족을 살리러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을 살리러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손자가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자막 아래 적혀 있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피를 흘린 땅의 사람들이 70년 뒤 손자의 목숨을 살리러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원조는 전략이라고 믿었어요. 외교는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손해보면서 다른 나라를 돕지 않는다고, 그게 국제 정치의 본질이라고 믿어왔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옥스퍼드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70년은 긴 시간입니다. 전략적 계산으로 70년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권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관계는 희미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이 났어요. 당황했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자료를 보고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동 분쟁 현장 보고서도 코소보 난민 기록도 눈물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프리카 마을의 노인 얼굴 앞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에밀리는 화면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런던 밤이 창밖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한국은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건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비공식 외교모의 투표였어요. 유엔 회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이었습니다. 공개 자료가 아니었어요.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는데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아프리카 블록, 중남미 블록, 동남아시아 블록. 세 곳 모두에서 한국 지지율이 일본을 크게 앞섰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북미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전체 과반 확보가 불투명한 수치였어요. 반면 한국은 개도국 블록에서 거의 일관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쿠로다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자료를 건네받자마자 훑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표본이 편향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표본 구성은 유엔 지역 블록 비율 그대로입니다. 쿠로다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개도국들의 지지는 감정적입니다. 실제 투표에서는 다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했을 법한 말이었거든요. 표는 이해관계로 움직인다고, 감정은 외교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로다 씨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오자 다르게 들렸어요. 오후에 영국 고위 외교관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이었어요.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격차가 크군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로비는 회의실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기억은 세대를 넘어가죠.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치밀한 외교 로비를 해왔어요. 회의실마다 사람을 보냈고, 만찬을 열었고,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회의실보다 현장에 있었고, 만찬보다 병원에 있었고, 숫자보다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세대를 넘어 표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쿠로다 씨를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바인더를 들고 런던까지 직접 날아온 사람이었어요. 모든 숫자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숫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 앞에서 그는 조용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장에는 아직 일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고서 방향 바뀌었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런던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이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쓰는 중이에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봤어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숫자들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겼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연구소 불빛은 제자리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런던 거리는 조용했고 창밖엔 가느다란 빗소리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주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쿠로다 씨의 바인더, 에밀리의 파일들, 현지 인터뷰 출력물들. 그 한가운데 노트북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최종 보고서였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걸 바라봤어요. 3주 전에 저라면 이미 다 써져 있었을 자리였습니다. 일본. 그 두 글자를 적고 근거 데이터를 붙이고 서명하면 끝이었어요. 깔끔하고 논리적이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보고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3주 동안 다른 걸 봤습니다. 180표를 받은 나라.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 위험한 현장에 직접 간 군인들. 르완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든 시스템. 70년 전 피를 흘린 나라의 손자를 살리러 돌아간 의료진.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숫자보다 더 강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연구소 밖으로 나왔어요. 빗속의 런던 새벽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번졌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편의점 커피를 들고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랐지만 금방 웃었어요. 말없이 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났어요. 에밀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보고서 다 썼어요? 아직요. 어려우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국제 정치를 분석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왜 어떤 나라를 신뢰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계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릴 때 한국이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냥 작은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기억되는지를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어요. 한 줄씩이었습니다. 상임위 사국의 자격은 단순한 경제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실제로 신뢰하고 기억하는 행동에서 나온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로비가 아니라 관계로, 선언이 아니라 기억으로 국제사회 안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권고 대상 최우선 순위. 한국.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엘리너 브룩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 런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밤과 아침 사이에 그 빛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국제 정치를 숫자로만 이해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고, 돈이 많은 나라가 선택받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계는 결국 자신을 기억해준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먼저 잊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연구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도 그쳐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런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